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의 페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영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리스티포스 얘기입니다. 아리스티포스는 기생 라이스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라이스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내 것은 아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쾌락을 이겨내고 거기에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야. 쾌락을 이겨내고 거기에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야. 네, 묘한 말이네. 네, 묘한 말을 들었습니다. 네, 라이스라는 애인이 있었군요. 네, 철학자에게도 애인이 있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돌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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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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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알은 말이죠. 돌비알, 돌비알, 돌비알. 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 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이 돌비알. 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 돌언덕, 돌언덕. 가파른 돌비알. 돌비알. 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이 돌비알. 돌사진, 돌사진. 결혼사진, 결혼사진. 돌사태, 돌사태. 눈사태, 눈사태. 산사태, 산사태. 돌산, 돌살촉. 돌삽, 돌상, 돌상. 환갑상, 제사상. 잔치상, 잔치상, 인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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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매상이 뭘까요? 인매상. 인매상이 뭐예요? 인매상. 인매상. 잔치 때에 큰 상을 차리기 전에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간단하게 마련한 음식상을 인매상이라 한다. 인맛상, 인매상, 인매상.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마련한 음식상을 인매상이라 한다. 알겠습니다. 인매상.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돌사막, 돌비알, 돌사진, 결혼사진, 돌사태, 눈사태, 산사태, 돌산, 돌살촉, 돌삽, 돌상, 환갑상, 제사상, 잔치상, 인매상. 잔치상하고 인매상은 사실 어디 있어요? 제사상은 없네요. 환갑상.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교정본입니다. 일생에 세 번 피는 띄고 꽃, 엄동설한의 꽃단장, 모진 진통 겪으면서 겪다는 겪으면서 편한 너 향기 없어도 꽃 속에 황금 수술이 어찌 그리 못 있을까 아니야? 못 있을까? 동박새는 그 꽃에 취해 헤어나올 줄 모른다. 한번 피어날 때 눈이 즐겁고 두 번 피었을 땐 두 번째 피어났을 땐 통째로 떨어져 꽃방석 되었다. 세 번째 피는 꽃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슴 속에 피어 지지 않는 꽃.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꽃 이래야지. 일생에 세 번 피는 꽃. 일생에 세 번 피는 동백꽃 그래야지. 엄동산의 꽃단장 동백꽃. 그냥 동백꽃 하면 되지. 동백꽃. 엄동산의 꽃단장 모진 진통 겪으면서 피어난 너. 향기는 없어도 꽃 속에 황금수술이 어찌 그리 못 있을까. 동박새는 그 꽃에 취해 헤어나올 줄 모른다. 좀처럼 헤어나올 줄 모른다. 한 번 피어날 때 눈이 즐겁고 두 번째 피었을 땐 피었을 땐 통째로 떨어져 꽃방석 된다. 세 번째 피는 꽃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슴 속에 피어 지지 않는 꽃. 지울 수 없는 꽃. 가슴 속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꽃. 가슴 속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꽃. 이러면 되죠. 네. 자, 마지막을 향하여. 주도 기품량이 기운이 없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기품량은 하루가 다르게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기 때 내게로 와서 의지가 되어주었던 기품량이 병약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며 인간과 반려동물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이
현실로가 닿았다. 고양이의 시간 속에 살면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기품양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내게 기품양 까칠하면서도 부드럽고 이기적이면서도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차고의 문을 열고 거실로 향하는데 남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네,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왜소하지만 부드러워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보러 온 건 아닐 테고 기품양 보러 왔나 보네요. 주한도 당신도 나보다는 기품양한테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가 있나요? 농담이에요. 주드. 여기는 친구 제이슨이라고 해요. 제이슨 이쪽은 내 룸메이트 조한의 아들 주드고요. 제이슨은 손가락으로 수희의 머리카락을 훑으며 미소 가득한 얼굴로 수희를 바라봤다. 수희는 백인보다 더 투명하고 우윳빛이 도는 뽀얀 피부를 갖고 있었다. 사람이 빛난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마치 얼굴 전체의 배경으로 빛이 주어진 듯 아우라가 깔린 수희는 그 자체로 그렇게 반짝였다. 수희의 아픔에 나의 아픔을 더하고 수희의 침울에 나의 침울을 더한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에 제이슨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과거를 닦아 띄고 주는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제이슨에게 인사를 건네며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이 일었고 순간 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었다. 제이슨,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먼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에반스가에 있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그럼 기품양이 가는 병원에 근무하십니까? 맞습니다. 기품양을 치료해 주다가 수의를 만나게 됐어요. 당신은 아시아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태어나기는 필리핀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인데 5살 때 이곳으로 건너왔어요. 수의사인 제이슨은 착실한 사람 같아 보인다. 35살의 이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다. 저도 볼링 좋아하죠. 우리 같이 볼링하러 갈래요? 어찌고찌 재밌는 것이 불뻔했던지 수희가 대화에 끼어들어 나의 질문 공세를 막았다. 그제야 나는 마치 취재하듯 제이슨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차 싶었다. 네, 좋아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사람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약속이 있어서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기품양의 목덜미를 간질거리며 말했다. 기품양 계속 내 무릎에 앉아서 내가 쓰다듬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듯하니 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삶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희는 제이슨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안정된 직업과 어머니를 돌보는 성숙함 그리고 차분히 느껴지는 제이슨은 수희에게 적당한 사람이지만 나같이 불안정하고 무능력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임도 TV도 심지어 술조차도 내키지 않았다. 그때 에바에게서 문자가 왔다. 근처 친구의 집에서 파티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다. 난 망설임 없이 곧바로 가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파티가 끝나자 에바는 사라진 내 영혼의 반쪽 죄를 불러내었고 나는 에바의 유령 손가락을 만져그랬다. 에바의 주술 덕분인지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다. 에바의
왜 파트를 이렇게 싱겁게 끝내버리는 걸까? 끝내버릴까 싶다. 소설가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에바와의 만남이요.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수위를 향한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 잡다. 에바를 떠올리면 온몸이 뜨거워졌다. 무언가가 나를 에바에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에바에게 선뜻 연락할 수 없어서 그저 미적거릴 뿐이었다. 워크숍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중요한 건로 출장을 가게 됐어. 부동산 막교환인데 잘 되면 크게 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텍사스 오스틴인데 간 김에 영클 밥도 만나고 한 사흘 정도 머물려고 해. 엉클 밥은 어머니의 큰오빠는 붙어줘. 은퇴한 후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었다. 엉클밥 본지도 1년이 넘어서 같이 가고 싶지만 당장 휴가 낼 수가 없어요. 괜찮아, 어차피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부탁이 있어. 수희가 집에 혼자 있는 게 겁난다고 하는구나. 제이슨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 가는 것도 제이슨을 부르는 것도 곤란하대. 기품량도 돌봐야 하고 아무래도 여기 와서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다. 그럴게요. 나는 괜히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답했다. 수희와 단둘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틀이 그저 흘러갔다. 첫째 날 저녁은 늦게 들어온 수희가 피곤하다며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고, 둘째 날은 늦지막이 일어나는 나와는 달리 그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버려서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보니 제이슨이 와 있었다. 둘 사이에 끼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기에 잠시 인사만 나누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수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이슨만 아니라면 수익에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내게는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거기다가 예바까지 엮여 일이 복잡해졌다. 맥주 사러 나가는데 거실에 TV 소리가 났다. 거의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야 원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새벽까지 뒹굴다가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터라 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수희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보통 10시쯤이면 졸려있고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바지런한 습관이 몸에 붙어 있었다. 요새 계속 잠을 못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마또 동생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금 맥주 사러 가는데 맥주라도 마실래요?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수면제 좀 사다 줄래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힘드네요. 이러다가 잠들겠지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어요. 아시간 슈퍼에 팔 겁니다. 만약 없으면 입시간이 하는 약국도 있으니까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참 편리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입사시간 월마트에 맥주와 수면제, 나초, 치즈, 살라미, 컵라면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했다.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했다. 살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 돈을 쓰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편이었다. 특히 내 경우는 더욱 그랬다. 언제든 살 수 있으니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고 대형 할인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재기를 잃은 채 커다란 카트를 가득 채우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희가 기다리기에 카트 대신 작은 바구니에 필요한 물건만 골라담고 재빨리 슈퍼를 나섰다. 수면제를 사면서 그녀를 보지 못해도 좋으니 잠들어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녀는 여전히 잠들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고마워요. 제이슨이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북대서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줄지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붙여야지. 그런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도 갈 수가 없어요. 동생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저주와 공포의 바다가 잊히지 않아요. 바다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 영원히 바다에 못 가게 될까요? 우리 삶에 확실한 건 없어요. 영원히 절대로 같은 표현은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신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인간이 참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오늘 밤 잠들 수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수인은 수면제를 삼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잘 자요. 그녀의 편안한 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렇게라도 그녀의 안녕에 보탬이 된다면 폭풍우 치는 바다로부터 그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힘줘 말했다. 그리고 맥주와 게임을 벗삼아 어두운 밤을 불태웠다. 한참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흔들리더니 자동차 알람 소리가 났다. 불길한 애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웬 트럭이 어머니 집 차고에 처박혀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연기가 피어올랐다. 곧 한 남자가 쿨럭거리며 트럭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순간 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집으로 뛰어들어 단숨에 2층까지 올라갔다. 수희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고리를 돌렸는데 잠긴 상태였다. 불길은 어느새 2층으로 번지고 있었다. 몸으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을 열 만한 도구는 죄다 차고 왜 있었기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대로 청소용 봉을 들고 왔다. 문고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돌진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침대에 누운 수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들쳐 안은 채 곧바로 계단을 내려왔다. 냄새가 너무 심해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지만 그녀와 나를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다. 가까스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수희를 잔디 위에 내려놓자 어디서 기품양 울음소리가 들렸다. 기품양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게 가책이 되어 품에 꼭 안아주었다. 기품양은 놀랐는지 바닥을 떨고 있었다. 이윽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 울렸고 동시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요원이 수희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었다. 잠시 후에 수희는 여전히 잠에 취한 얼굴로 눈에 뜨며 어리둥절 표정을 지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집 차고를 들이받았고 불이 나서 진화 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와 내 차가 불타지 않았던 것이었다. 집 앞에 길가에 주차한 덕분이었다. 배가 가라앉았나요? 그녀는 잠시 취한 듯 중얼거리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구급 요원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수희가 수면제를 먹어서 그렇다며 약 기운이 떨어지면 깨어날 거라고 말했다. 나는 수희를 다운타운의 내 아파트에 데려다 놓은 뒤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불은 꺼졌지만 집은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며 차고와 제이의 방 그리고 2층까지 깡그리 타버렸다. 제이와 나의 기억은 이제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잠에서 깬 수희는 어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생의 그림은 찾아야 해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죄다 불타버렸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처럼 나는 악역을 감당해야 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도 나도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뭔가 더 남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잠든 채로 저 세상 죽음은 정말 한순간에 오나 봐요. 내가 안 갔으면 소면제도 안 먹었을 테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수희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어. 나는 당분간 내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했지만 수희는 세게 고개를 저었다. 레스토랑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집에 와 보니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해 돌아온 어머니가 수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 말했다. 제의 모든 것이 사라졌어. 속에서 말했다. 이제 잊을 때가 됐어요. 순간 아차 싶어 수희를 바라봤다. 기억에는 유효기간이 없기에 누구에게도 잊어버려야 할 시간이 없는 법이다. 없는 법이다. 법인가 보다. 더구나 잊을 수도 없는 일이 있었다. 가끔 나는 이렇게 함부로 말을 뱉어놓고 후회를 하곤 했다. 어머니와 수희는 서로 소중한 들의 때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다. 나도 둘 사이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제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기억을 간직한 물건들이 제가 돼 날아가 보는 것에 대하여. 사고 담당자는 집보험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상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어머니는 당분간 매슈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슈이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기였지만 부모님 곁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재로 인한 충격이 커서 이곳에 더 지내기 어렵겠어요. 그럼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까지 여기 지내요. 나는 거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겠다 하던 수희는 다음날 아침 한 달 뒤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말했다. 불만하겠지만 한 달만 당신 아파트에 같이 지낼게요. 졸업식 때까지 있기는 힘들 것 같고 곧 석사 과정이 끝나니까 되는 대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복직하고 한국에서 공부도 계속할 계획이에요. 무엇보다 빨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부모님도 힘드신 나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와서 깡기리 이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나 자신의 심리도 굳건히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기가 쉽지는 않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 워크숍이죠. 워크숍 내용을 정리하고 차를 판 다음 은행 계좌를 없애면 아무 흔적 없이 이곳으로 왔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이슨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망설여 질문을 드릴 때 제일 궁금한 일이기도 했다.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면 부모님을 두고 이곳에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제이슨이 어머니와 사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희는 내가 잠이 든 5시쯤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수희와 같이 있더라도 얼굴 보기조차 힘들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녀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녀가 이곳에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면 그 안에 당연히 내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적어도 나고자는 아니어야 했다. 좀이라도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집 나서다 옆집 마이크와 마주쳤다.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개 키워본 적 있어? 키워본 적 없지만 여자친구의 개를 오랫동안 같이 돌봤지. 무슨 일인데? 나는 리사의 강아지 누카를 떠올렸다. 하얀 하바니치 품종의 누카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을 좋아하며 사람을 잘 따랐다. 마치 고개를 갸웃거리는 같은 표정을 지을 때 루카는 리사보다 더 귀여웠다. 루카는 아직 살아있을까? 마지막으로 본 루카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리사와 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사이 루카와 기품양은 그들의 리듬에 따라 성장하고 늙어갔다. 마이크의 개는 영국 여왕이 키운다는 웰시 코기로 이름 매기했다. 덩치는 크지만 아직 1살이라 사람만 보면 벌쩍벌쩍 뛰며 달려들었다. 아버지하고 표 입고 가는데 혹시 돌봐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괜찮은데 지금 집에 친구가 같이 지내.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틀 뒤에 떠나니까 바로 얘기해줘. 원래 다른 친구가 맡아주기로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어. 수희에게 문자로 의사를 물어보니 개를 좋아한다며 맡아도 괜찮다는 답이 왔다. 마이크는 개를 맡아주는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맡아주는
나는 사료와 간식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절반의 한국 정서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웃 간에 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메기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고 메기가 볼일을 본 뒤 처리를 하며 웃었다. 내일은 당신이 해볼래요? 뜨끈뜨끈해요. 사용하겠어요. 주드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개나 고양이 키워볼까요? 그리고 조한처럼 토마토랑 피망도 키워보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고 돌보는지 배웠으니까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며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휘둘리게 될지 몰라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힘이 나를 집어들고 빙빙 돌리는 거죠.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 지구본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구본이라고 불렀어요. 지구 모양의 놀이기구를 올라타면 누군가가 지구본을 돌렸고 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어떤 때는 내가 지구본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끝도 없이 빠르게 지구본이 돌았어요. 나는 무서워서 그걸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렸어요. 겁이 나니까 소리도 안 나고 토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지구본은 멈추고 어떻게 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참을 소리 없이 울며 토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었어요. 지구본도 해저목마도 그네도 모두 멀리하게 됐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그렇게 누군가 돌리는 놀이기구에 올라탄 채 내려오지 못해서 정정건강이 될지도 몰라요. 이곳에서도 느닷없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너무 미리 걱정하지는 말아요. 그렇게 앞으로 코앞에 닥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니까 차를 팔아야 하는데 중고차 딜러 가게에 같이 가줄래요? 수희가 처음 차를 샀던 곳에 갔지만 반값도 쳐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고작 1년 됐을 뿐인데 그들은 수희의 차가 아주 오랜 시간 번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 인터넷에서 계산을 해본 흔적과 $6,000였지만 어디를 가나 약속을 한 듯 $4,500 정도를 제시했다. 그럼 멀기는 하지만 마이카에 가볼까요? 중고차 딜러 체인이에요.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 슈퍼로 치자면 월마트 같은 곳입니다.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하다가 얼마 전 우리 동네에 체인이 들어선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카에서 직원들의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빈 곳이 있으며 아무 곳에나 앉아서 컴퓨터와 전화만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마이카 직원이 한참 차를 조사한지 $5,000를 주겠다고 했다. 어때요? 다른 데보다 낫지만 여기도 자기 그다지 좋지 않군요. 그럼 온라인에 올려서 팔아볼래요? 그런 것 잘 못해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수표가 잘못됐거나 하면 낭패잖아요. 여기서 팔고 가는 게 좋겠어요. 출근을 하지만 정해진 사무실이 아니라 커다란 공간에 놓인 여러 개의 책상 중 아무데나 앉으면 거기가 자신 일터가 되는 시대였다. 다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대비하는데 나는 여전히 방구석에 게임을 하며 밥값을 벌기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로봇이 해낼 수 있는 간단한 일이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로봇에게 구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점을 따고 있지만 자신 없다. 더구나 수희가 떠나고 나면 더 보여줄 누군가도 없기에 의욕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차를 팔고 난 다음 단계는 은행이었다. 예상보다 의외로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었고 시간도 빨리 지나갔다. 매기를 데리고 아침에 산책하러 나갈 때면 어느새 기품양은 밖에 나와 있었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집 앞에서 우리를 맞았다. 아무튼 기품양은 이제 내 집에서 지내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 싶었다. 답답하면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내 발밑에서 잠들었다.
기품량뿐만 아니라 수위도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곧 떠날 사람이었다. 내일 저녁이 마지막 워크숍이라 바티겜에서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게에서 샌드위치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줄래요? 나는 레몬 케이크 준비하라고요. 직접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요. 조한한테 배우는 걸로. 어머니가 뭐 아직 기억 안 돼요? 안 만든 지 꽤 됐을 텐데요. 조한은 모든 요리와 베이커리 레시피를 공책에 벽옥에 적어놓았다. 배울 수는 없었지만 애플파이, 콘브레이드 만드는 법, 갈비찜, 잡채, 부모님 식당 요리,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거든. 가져다 주셨거든. 수위와 지낸 지 일주일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다. 나는 시리얼, 빵, 라면, 테이크아웃에 익숙해져 있었고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샌드위치를 먹거나 수입이 있을 때는 근처에서 햄버거나 타코 같은 걸 먹었다. 식사를 신경 쓰지 못했네요. 나는 인스턴트나 냉동 음식에 익숙했어요. 성급지만은 나는 알아서 먹어요. 조한에게 배우기만 했다는 거지 실제 해본 건 몇 개 안 돼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주로 내가 먹는 음식은 요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달걀을 굽거나 삶거나 감자를 찌거나 해서 먹어요. 채소를 씻어서 대충 자른 다음 드레싱을 뿌려서 먹기도 하고 요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종류들이죠. 식탁에 놓인 달걀이나 감자 이런 것들을 집어먹으면서 수희가 마련했다는 것을 몰랐던 자신이 둔하게 무심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수고가 식탁 위 음식에 미쳤을 텐데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개미가 먹이로 옮기거나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소리,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꼬리풀과 벌새들의 쏟아진 날개치도 귀를 기울이고 눈장들을 모으던 예민한 감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퇴근할 때 샐러드나 치킨이라도 포장해 와야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교적 속도감도 있고 묘사도 적당하고 소설을 읽는 재미도 있다. 문제는 수희의 마음, 주인공의 마음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나?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나? 전혀 없나? 있다면 두 사람의 끌고 당기는 맛이 가미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다.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애정의 고리를 만들어 끌어간다면 어떨까? 그러다 두 사람이 가벼운 키스라도 나눌 수 있도록 배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소설 속에 애정의 잔재미, 애정의 소꿉놀이도 곳곳에 끼워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독자의 눈길을 끝까지 붙들어 놓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플롯 배치 기법이 아닐까? 마지막 워크숍 날 티머스는 수희에게 진행을 맡겼다. 나는 그동안 수희의 슈퍼바이저로 이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희가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교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추어두었던 감정을 때로는 폭포처럼 거칠게 쏟아내고 때로는 호수처럼 고요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감정을 넘어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찾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각자 붓을 이용해 자신의 바람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켈리 그래피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문장을 써도 좋고 단어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긴 시간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수의 말이 끝나자 나는 붓을 들었다. 무슨 대단한 글을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한 문장을 떠올렸고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고 그 문장이 나를 이끌었다. 어떻게 잊고 있었을까 그동안. 제이가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 것을 나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다. 보며 제이처럼 재능이 떨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태행을 겪게 될까봐 두렵기에 어른이 되는 묘약이 있다면 제 방향이라도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었다. 엄마 대체 언제 살아 어른이 되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요. 키가 큰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지만 다들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잖아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승리와 고통을 모두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어. 아버지,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건데 너무 좋아서 외운 뒤로는 항상 기억하고 있지. 나도 너처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찾아보니 키플링의 식구였지. 위탁가정을 전전하다가 양부모를 만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부모와 형제를 만나 새로운 삶을 꾸리게 되었어. 제이가 쓰러졌을 때 나는 제이가 기적처럼 나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근데 점차 있는 그대로 제이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바꿨어. 똑똑한 제이도 아픈 제이도 내 아들이니까. 제이를 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기보다는 제이를 편하게 해주자. 편하게 해주자.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제이를 쳐다보며 내 마음을 전했지. 그러면 제이 역시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 근데 여기가
나는 깊이 호흡을 한 뒤에 붓을 들었고 마침내 승리와 고통을 만나자 라고 썼다. 이제는 무엇과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마침내 어른이 된 것일까. 주도가 쓴 글은 무엇보다도 제게 꼭 필요한 말이네요. 사실 저는 아직도 세상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승리가 행복이고 고통이 불행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고통이 곧 기쁨의 소멸이자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도망 다니게 돼요. 그동안 에너비르에서 지내며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사건에서 겪었던 사건이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원크숍이 크게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머물던 곳에 불이 났고 그로 인해 다시 지난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울음이 멎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릴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없다는 말 사실 언제든 난관이 닥치면 그동안 스쳐가다 서같은 온갖 일들이 동시에 떠오르면 우리는 더 깊은 공포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과 현재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시간을 더 보태요.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를 담은 시간의 강물이라고 써봤습니다. 강둑에 앉아 흐르는 강물에 발끝을 담그며 저쪽에서 다가오는 강물이 어느새 발을 적시고 금세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그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온전히 불행하거나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처럼 다가올 시간도 살아낼 것이고 그 속에 차가움도 따뜻함도 존재할 거예요. 기왕이면 밝고 온풍이 불어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시간의 강물을 보여준 뒤 수인은 에바의 칼리그래피를 들어 올렸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바의 작품을 볼까요? 어떤 의미를 담은 거죠? 남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기억이 들고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가졌던 2개의 손가락을 정작 나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때 할머니들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던 손가락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건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같은 유전자를 지녔고 그녀들의 기억과 삶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면 광활한 초원을 달리던 자유와 부족을 이끌던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번 워크숍이 참가하면서 그동안 저주라고 여기며 괴로웠던 대성적인 자유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축복이 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게 무엇보다도 큰 성과입니다. 에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녀와 보냈던 그 밤에 그녀의 손가락을 만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눌러 달라고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녀는 이어서 허공에 대고 11, 12를 세 곳에야 셈을 맞췄다. 에바는 내가 자신의 고스트 핑거에 관해 아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다시 예전과 같았다. 에바는 나와 마디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에바든 수이든 누구라도 나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서로를 더 가볍게 할지 더 무겁게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엮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복잡해질 필요는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끄덕여주거나 가끔 쓰다듬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테니.
수업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었고 무난하고 보기 좋다. 하지만 애정관계가 너무 밋밋하여 재미가 없다. 어찌 남녀 사이의 감성이 그리 몸이 건조할까? 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감성에 애정의 파노라마 곁들여졌으면 좋겠다. 수인은 애초 계획을 바꿔 졸업식에 참석했다. 시간은 바쁘다고 투덜대는 사람이나 수인의 몸으로 갇혀있는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흐른다. 시간의 책장을 넘기며 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장애물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 숨쉬는 것을 의식한다. 어찌 보면 평화나 행복은 찰나의 행운과도 같다. 금방 사라지고 바스러지는 학사모를 쓰고 지식의 가운을 두른 수인은 그 누구보다도 돋보였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시련을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수희의 졸업식 축하와 송별회를 겸해 다들 저녁에 업다운 브루잉 컴퍼니에 모였다. 어머니와 매슈, 제이슨, 티머시, 에바, 안나, 할머니의 딸과 가족 그리고 수희의 학교 친구들까지 16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보내는 사람들을 대표해 티머시 교수가 인사말을 했다. 저는 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에는 성실한 데다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수와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건배. 다들 수희의 답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일어섰다. 이곳은 높은 천장에 별다른 인테리어도 없이 투박하지만 여기서 만든 맥주 맛은 최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전 처음 온 곳인데 저를 챙겨주시고 정겹게 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챙겨주고 정겹게 대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해 외로웠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꽉 차고 온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다 같이 건배. 자, 수희는 아무 일도 겪지 않은 듯 해바라기처럼 환하고 둥글게 웃었다. 그녀의 상처가 암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잠시 스치는 기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앞에 그녀가 이 순간만큼 행복해 보였다. 수희가 떠나기 전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봤다.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사람은 수희였다. 나를 위해 수희 앞에서 나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다짐 같은 것을 해두고 싶었다. 의지박약이 내가 무언가 해내기 위해 일종의 의뢰가 필요하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군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당신은 애너빌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잊을 테죠. 그럴 리가요. 모든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만 있다면 크게 힘들 것도 크게 기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떠난다고 괜히 투정 부리는 거 아닌가요? 투정 부리면 받아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죠. 뭐야? 왜 그래? 그럼요, 다 받아줄게요. 그렇다면 가지 말아요. 그럴까요? 수희는 장난기를 거두고 잠옷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든 당신 부탁이면 들어줘야죠. 들어주다. 어렵겠지만 힘을 내요. 물론 내가 보낸 시간보다 더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 일로 당신과 약속 비슷한 걸 해둘까 합니다. 나와 동료들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서명했어요. 대신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피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책임지도 하겠죠. 그런데 금방 드러나지 않거나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여 언젠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피해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따져야 할지 다들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전기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나도 참여라고 합니다. 향후 군과 정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겠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언제나 툭 튀어나오면 내 몸을 망가뜨릴 줄 알 수 없지만 그런 불안을 만든 당사자니까 어쨌든 물어내라고 소리라도 질러야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힘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어요. 그냥 물러나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필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잊을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니까 잠깐 그리고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소희는 양 손바닥을 펼친 크기만한 노트를 내밀었다. 첫 장을 넘기니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그린 페나가 있었다. 너무 그러고 보니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군요. 당신은 내게 충분히 많은 선물을 했어요. 갈 곳 없는 나를 먹여주고 채워줬잖아요. 당신에게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모든 게 사라지게 뻔하기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늘 닮은 독수리가 떠올랐죠. 이 새가 당신에게 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노트 나머지는 당신이 채워야 해요. 제이가 떠난 뒤 나는 반쪽을 잃은 듯 언제나 허전했다. 에바가 잘라낸 손가락의 흔적을 느끼듯 나는 사라진 제이의 자리를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 제이는 내 그림자의 슬픈 반쪽이었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자신을 보며 나도 아팠던 제이를 닮아간다고 생각했기에 딱히 쓸쓸하거나 서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사라지면 나도 제이가 되는 것이고 가짜 쌍둥이는 해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이 닮은 사람을 찾았고 나는 다시 쌍둥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짜가 아니라 이상과 환상을 닮은 상상의 쌍둥이로. 가짜는 속임수고 거짓이지만 가상은 꿈이자 상상, 창조의 일부이다. 제이와 내가 가짜가 아니었듯 수희와 나도 가짜가 아닌 가상의 쌍둥이라 믿고 싶었다. 나는 수희에게 이 말을 하려고 했다. 닮았다고요. 그래서 느껴진다고. 승리와 고통의 쌍둥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날게 될 것이라고. 어디선가 수희의 대답이 들려왔다. 그리고 반짝이는 희망의 금빛. 날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잘 버티도록 도와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씩씩하게 담대하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요. 우리 안에 감춰진 용기라는 심지를 찾아 불을 붙여요. 꼼지락꼼지락 말초신경을 깨우고 꿈틀꿈틀 온몸을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요. 외롭더라도 뒷걸음치지 말고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위안을 삼아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쌍둥이는 자신 안에 상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나는 수희가 날게 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거미줄을 모두 걷어낸 세상을 맑고 고요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구름 한 점 없는 빈 곳으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독수리의 날개에는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거렸다. 저 새는 다른 곳에서 날고 있는 자신의 분신이 타전되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을 테였다. 맑고 선명한 반쪽이 보내는 힘찬 생의 신호를. 드디어 소설이 막을 내렸군요. 지루했지만 소설이 있어 행복했네 했습니다. 다만 마무리의 상징성
느껴지지만 어딘가 아쉬움은 계속 남아있네요. 이런 식의 마무리 더 나을까? 아니면 수위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까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네. 이 긴 소설 집필하는 소설가 당신에게 박수를 씁니다. 자신의 상처를 테라피를 아트 테라피를 통해 치유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심리묘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글의 순서를 바꾸고 새로운 장을 열기 전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꿈속의 이야기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도입부의 꿈 이야기처럼 소설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로 꿈 이야기를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이 다른 각자의 꿈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덜 지루할 뿐만 아니라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꿈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음에 이어지는 소설의 내용과 반드시 이어지는 소설과 연결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장의 부모의 초상화로 들어가기 전에 꿈속에서 주인공이 사냥하기 위해 총을 쏘았는데 엉뚱하게도 아버지가 맞아서 죽었다는 식의 꿈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복선을 까는 역할을 담당하죠. 독자들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걸까 궁금증을 갖게 되죠. 소설의 중요한 점은 그 다음 페이지를 읽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해야 하니까요. 그 궁금증이 없으면 소설을 끝까지 읽지 않고 독자들은 소설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 덮어버리거든요. 글의 순서를 형의 죽음 이후에 리사와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반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리사와의 깊은 관계의 맺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장에서 형의 죽음을 얘기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배치하면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어떻게 주인공이 형의 여자를 쌍둥이라면서 형의 가슴에 칼을 꽂다니 식의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형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독자는 아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글의 배치를 시간의 순서로 나열하면 재미가 없어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소설을 끝까지 읽게 되니까요.
43쪽부터 시작되는 리사와 이야기를 새로운 챕터로 독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와 섞여 있어서 산만합니다. 그리고 리사와의 이야기를 새로운 장으로 펼치기 전에 형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칼부림을 한다는 그 비슷한 꿈 얘기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은 왜 형이 주인공이 칼부림을 하지? 라며 칼부림을 하지? 라며 왜 형이 주인공이 칼부림을 하지? 라며 의문을 갖게 되죠. 의문이 들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게 됩니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독자들 하여 끝까지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이와 주인공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인공과 수희의 애정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멋진 소설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문을, 님의 영원한 안식에 잠겨 여기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정님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세상의 소설을 교수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정님, 시간의 강물을 따라서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흥미가 떨어집니다. 교수님, 문호님, 굿나잇. 네. 감자꽃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굿나잇. 프랑기님, 감자꽃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문호님 편안한 밤 되세요. 감자꽃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감자꽃님 굿나잇.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여러분 안녕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